최전성기를 이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은 391년에 광개토왕이 등극을 하고요. 즉위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즉위는 왕들이 쓰는 용어고 등극, 등조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 광개토왕계에도 분명히 등극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극이라는 용어는 이제 황제나 높으신 분들이 올 때 등극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즉위하면 일반적으로 왕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개토왕은 391년에 정확히 등극을 해서 412년에 사망하고요. 장수하면 414년에 등극해서 491년에 사망하면서 자연적으로 왕위가 물려가는 겁니다. 정확히 391년에서 491년까지 100년간 두 분 왕이 고구려 전성기를 이끌었어요. 오늘은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 상당히 좀 소략해서 좀 빼버려서 정리한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다른 문헌을 이용해서 그걸 많이 보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여러분이 처음 듣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맞나?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원전을 다 가져와서 여기서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선 들어가며 그다음에 정복군주 광개토왕, 그다음에 수성군주 장수왕, 그다음에 유물과 유적,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아마 들어가면은 좀 크게 6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3년 전에 삼국사기 일창을 깨달으라고 해서 책을 3권을 냈어요. 고구려 역사 부활, 백제 역사 통곡, 신라 역사 명암. 근데 색이 좀 특별하죠? 고구려는 빨간색이고 백제는 파란색입니다. 신라는 누렁색이에요. 그 근거로 가져온 게 밑에 있는 사신도에 관한 사진인데요. 이거를 어디서 따르면 양지공도라고 있거든요. 양지공도. 양지공도는 6세기 초 중국 양나라 때 제작한 겁니다. 이게 523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541년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시기는 이제 고려에서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광개토왕, 장수왕 이후 문자명왕이라는 이제 장수왕의 손자가 대권을 잡는데 그분 시대에 있었던 사신들이 중국 양나라에 파견돼 있어. 그걸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 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오죠. 근데 요거는 원본 12개국 칼라만 나오는데 오사본들이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왕이도 오사본에는 이렇게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색을 보시면은 특별하죠. 고구려는 우쪽으리가 빨간색이죠. 그다음에 아래 바지는 약간 파란색 계통이고 백제는 우뚜리가 파란색이고 신라는 좀 이상해요. 금색, 누렁색인데 이 관계는 이 사람들의 사유체계가 있습니다. 즉 빨간색을 선호하고 파란색을 선호하고 누렁색을 선호하는 그 사유가 있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빨간색을 선호한 이유가 태양의 민족이에요. 해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조 주몽으로 알고 있죠. 주몽 같은 경우에는 추모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의 본명은 상해예요. 상해. 그래서 해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상해를 쓰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한 기록이 있습니다. 날일자로거든요. 태양을 해로 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는 시조가 받아들인 선선 민족 개념이 강해서 처음부터 이 빨간색을 선호했고요. 특히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사람들은 적기, 빨간 깃발을 다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하나 남아 있어요. 백제 같은 경우는 하늘 또는 바다입니다. 파란색은. 이거 백제에는 안 남아 있는데 일본에는 다 남아 있어요. 일본은 국기는 빨간색이지만은 태양이지만은 실상에서 쓰는 색은 대부분 파란색을 다 씁니다. 백제의 색이 일본으로 다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신라 같은 경우는 금색이에요. 누런색은 황금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백제 같은 경우는 웃기다 하고 손의 끝부분 이런 것도 빨간색 쓰셨고 신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이게 웃기다 하고 이런 데는 어떻게 쓰니까 파란색 썼죠. 근데 이 색이 다 섞여 있지만은 각 나라마다 상징적으로 쓰는 색이 따로 있다. 그것은 고구려는 빨간색이고
백제는 파란색이고 신라는 노란색이다. 일제 강점기 역사 연구를 크게 세 그루가 나누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이병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이제 조선을 완전히 역사를 자기들 입맛에 맞기 위해서 조선과 편수위를 만들죠. 거기에 그게 이병두, 신석구 이런 분들은 거기에 편입됐다가 자기들이 책만 만들고 끝날 게 아니라 이걸 우리 국민들한테 주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든 게 경성제국대학이에요. 서울대학. 이병두, 신석구는 그대로 그 대학 교수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석박사를 자기 제자들을 양성을 해내요. 오늘날 소위 강단사학이라고 하는 거고, 라이선스 석박사죠. 우리 역사하고 주류를 역사하고 우리 모두를 다 지금 억압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반했던 학자들이 민족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채호, 정인구, 박인석 이런 선생님들을 다 잘하시고, 예를 들어 정인보 선생 같은 경우는 1950년 그 6.25 동란 때 서울에서 북한군에 체포되어서 끌려가요. 그래서 북한에서 사망하시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이분이 지금 만약에 안 끌려갔다면은 이병도 계열의 식민사학을 주저앉힐 수도 있었어요. 워낙 이분이 세셔서.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지금 소위 제야사하고 다 묶여서 지금 현재 인계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특별히 기록사학이라는 거 하나 용어를 썼습니다. 이건 뭐 제가 편의상 나눈 용어인데, 그 여러분 환단고기 많이 아시죠?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일제 강점기 때 그거 어떤 전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통합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기록을 다 남겼잖아요. 필사에서.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남당 박창화라는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분이 아마 주 핵심입니다. 이분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왕실을 도도하는 서령부라고 있는 거기 속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역사책을 엄청 필사해 옵니다. 왜 일본이 그걸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남당 박창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광개토와 장수왕 기록은 삼국사기 기록에 총 8배나 나는 방대한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 많은 분량을 알고 이게 삼국사가 맞나? 그런 의문을 많이 품었거든요.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하튼 남당 박창화라는 분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왕실 도서관에서 은밀히 필사한 기록이 있다. 그 양이 삼국사기 기록의 8배나 달한다. 좀 그렇게 무슨 기록을 해주시고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역사 광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식민사학이 지금 그대로 계보가 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당 필사본 이야기를 할게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백제본기, 신라 본기가 있어요. 본기라고 하는 거는 각 왕들의 천년 기록, 몇년 몇월 며칠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걸 쭉 기록을 편년 기록이라고, 본기라고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요. 남당 필사본은 어떤 게 있는 거니? 고구려 사초, 고구려 사랴, 고구려 사라고 하는 현년 기록이 있고요. 유기 추무경이라는 게 있고요. 본기 시편전전이라는 고구려에 관련 사서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다음에 백제는 백제 왕기 A형, B형 분리되어 있고 백제 서기가 있고요. 신라는 신라사초, 화랑세기, 유화진경, 상잔동장 이런 책들이 참 대단한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고구려에 유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유기를 표현했다고. 그래서 유기에 해당하는 기록들이다. 백제는 서기에 해당하는 기록이고 신라는 거추부가 만들었다는 국사. 백제 같은 뭐 고흥이 했다고 그러죠. 그쪽 왕 때 서기.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일본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럼 왜 우리나라는 없는가? 참 의문스럽죠. 그 이야기는 좀 또 다시 할게요. 그래서 남당 필사본은 이 자체가 삼국사에는 딱딱딱 이 세 개만 딱 분려서 압축해서 빼버리고 생략이 됐지만은 남당 필사는 방대한 자료가 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광개토항과 장수항도 남당 필사본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 새로운 이야기일 텐데요. 결론은 삼국사기는 초등학생용 역사서다. 너무나 단편해요.
누가 뭐 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즉위했다. 그 전후 사정이 다 빼버리고 그냥 그 나무로 치자면은 나무가 큰 줄기가 이제 고구려 봉기라면은 나무 줄기들이에요. 남당 필사본은 이파리들이 무수히 달려 있는 거예요. 이파리를 삼국사에는 다 잘라내니까 없는 거예요. 필사본에 들어가면은 그 내용 자체가 방대하게 다 나온다. 방대하게. 아까 말씀드려도 총 기록이 8배예요. 8배. 얼마나 많은 기록이 있겠어요. 당연히 그 안에는 삼국사의 기록은 다 나옵니다. 자, 고구려 사학 구석을 잠깐 볼게요. 자, 백제만 아니 고구려만은 제가 고구려부터 썼습니다. 이거는 시조 추모왕부터 시작해요. 추모왕부터. 여기 특이해 보면은 왕기계열, 왕기계열하고 임금왕자의 별기 쓰는 왕기계열하고 그다음 제기, 제왕할 때 황제할 때 제자도 제기계열이 2개 나눠요. 대충 보면은 광계통왕까지 왕기계열로 써 있다가 제기계열이 장수할 때 바꿔요. 쉽게 말하면은 원판본은 왕기인데 이걸 제기로 바꾼다. 황제 국가로. 그래서 싹 역사를 재편해요. 그래서 광계토왕 같은 경우는 국강 후태왕기라고 하는 왕기 기록이 하나 있고 그거를 다시 개정을 영락제대기가 있고요. 장수왕 같은 장수대기. 주로 오늘 이 3가지 사설을 중심으로 해서 광계토왕하고 장수왕을 소개를 할 겁니다. 이거는 무슨 자연관이 또 이걸 이제 실상 어떻게 이분들은 당신은 나눴는 거 아니 대경하고 유기로 나눴어요. 대경은 뭔가 하니 몇 대 경, 경자는 거울 경자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역사를 쓰면서도 거울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울을 봐서 내가 자잘못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거울 보듯이 역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대경 예를 들면 광계토왕은 광계토왕 대경이 되겠죠. 장수왕은 장수왕 대경이 있고 이런 걸 조선시대 조선왕조 실록이 통째로 있잖아요. 그 6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세종실록, 문종실록, 세조실록 쭉 나오잖아요. 이 실록은 아까 말한 광계토 대경, 장수 대경 이런 대경이에요. 그래서 6기는 역대 왕의 대경들을 전부 이렇게 시합해서 총체적으로 하나로 묶은 게 역사서, 즉 조선왕조 실록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광계토왕의 국강 후태왕계와 영락대제기, 장수왕의 장수대제기를 중심으로 제가 거기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여러분 소개할 겁니다. 자, 이제 흉내가 3대 폐악집, 이들이 뭔 짓을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크게 이 세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타율성론이라, 즉 우리 민족은 너희 조선 민족은 외부로부터 자율적으로 아니고 지배를 받아서 사율적으로 했다는 소위 타율성론이거든요. 쉽게 말하는 그 남남군 유명하죠. 그게 세키노 다다시가 이걸 요동반도 요소 지방에 있는 거 그거를 한반도로 끌어왔죠. 한반도로 끌어왔습니다. 조선사 편수여하면서 끌어왔고요. 또 하나는 수다 소호키즈는 너희 남쪽은 임나 일본부를 두어서 우리가 통치했다는 거죠. 우리가 통치했다는 거. 그래서 이거 북쪽은 남남군이 중국의 통치를 받았고 남쪽은 일본의 통치를 받았다. 너희는 자율성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통치를 받아 성장한 나라다. 성장한 민족이다라는 주장이죠. 참고로 임나 일본부는 임나에 설치한 일본부 하면은 부자 우리 연상하면은 보통 총독부 생각하죠. 조선 총독부. 그런 군정 통치 기관이 아닙니다. 일본부는 일본말로 일본성이 나와요. 믿고 또 모찌라고 쓰거든요. 일본부. 부를 갖다 모찌라고 쓰는데 모찌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야봉 밑에 가방 들고 따라들어가는 가방 모찌라고 하잖아요. 임나에 파괴된 외 사실을 임나 일본부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과민하게 대응하고 일본도 계속 주장을 조선 총독 마치 총독기관이 있어가지고 이걸 조선을 통치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여하튼 일제 강점기 시기에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계속 우리 역사 이병도가 받아들여가지고 족쇄를 채우고 있다. 특히 도리 유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류학자인데 만주를 이렇게 하다가 돌아다니다가 소위 오녀상성이라는 걸 환인지에서 발견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고구려의 흘승곤설 쭉 다 이야기했습니다. 고구려의 첫 수도라고 세팅을 모서 박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지방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여러 고구려 수들이 계속 이동을 하는데 그 전체를 아예 거기다 세팅 박은, 그러니까 가장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아직도 그냥 우리는 이걸 믿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고구려라는 거대한 국가가 저기 산속 어디 이렇게 숨어서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그거는 아니다. 그걸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고구려 수도에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 그냥 거기 온현산성이고 국내성이고 즉 한인 집안 지역이 그냥 거기 왔다 갔다 5, 600년을 했다. 그러다가 장수왕이 한반도 평양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아무도 이야기하잖아요. 역사학자도 이야기하고 제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사례는 명확히 나와요. 자, 잘못 듣고 종전한 이야기입니다. 최초 도읍지 기적이 잘 씁니다. 흘승골성, 한국사에 흘승골성이라고 썼고요. 광개토왕비는 홀본서성사에를 썼습니다. 도륙이 루즈가 이걸 엉뚱한 데다 비교를 처음에 하는 바람에 이게 그대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고구려는 흘승골성, 인하암성, 환도성, 평양성, 평양 이렇게 6번 정도 계속 수도로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이동을 해요. 북쪽으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왜? 최초 도읍지를 포함한 고구려 5도의 잘못된 미증은 도류의 유지가 주장을 하고 이를 이병도가 기판 없이 계승한 최악의 사건이다. 그래서 아직 일제 강점기가 지났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마치 고구려 중심이 만주골판나 요동, 요선지방 그 대륙에 있는 게 아니고 수도가 서울이 마치 저희 강원도 지금 우리 수도가 강원도 평창에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소가 우선이 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삼국사기는 흘승골성 어렵죠? 흘승골성입니다. 그다음에 광개토왕비는 홀본소성사를 쓰고 있는데 흘승골성이 무슨 뜻이냐? 남단 필사본에 나옵니다. 좀 설명을 하면은 서로 이렇게 교합하는 곳을 흘승골성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앞말과 순말이 이렇게 교접하는 거지만은 실상은 추모왕과 홀본의 그 소선호, 백제의 건국 시주의 그죠? 소선호가 결합한 즉 두 사람이 결합함으로써 고구려가 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고 광개토왕비는 홀본서성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홀본 서쪽에 성이 있는 산. 홀본은 좀 애매하죠. 홀자는 좀 보통 도성 마을을 가리키는 홀자가 어디 골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골 하듯이 홀이거든요. 근데 이 홀자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한자로 개자, 갈자라는 게 있어요. 개 갈은 한자로 또 날일이에요. 태양이에요. 해 날일. 그 전에 홀은 졸이라는 뜻도 있어요. 졸. 우리 졸. 이 졸은 우리가 똑같이 쫄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홀하고 같은 뜻이 있어요. 몇 개 더 하면 그다음에 그 졸본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겔, 갈 이런 그 한자로 또 통용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러고 같다고 해서 홀본, 졸본, 일본은 다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홀본은 해의 광명지를 나타내기도 해요. 해부는 결국 무슨 양이관이 이 용어가 우리는 기록에는 홀본을 쓰고 우리는 홀본을 갖다가 졸본으로 쓰잖아요. 졸본. 일본은 일본으로 써요. 일본이 일본이란 국호를 만든 데가 삼국 통일 이후거든요. 삼국 통일 이후 문무왕 때인데 이때 이제 정식으로 일본이라는 국호를 만들었다고 한국사에 나와요. 일본 사람들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관이 고구려에서 건너간 유민, 백제에서 건너간 유민들이 이 홀본을 못 버린 거예요. 홀본을 가지고 갔는데 유행이 일본도 동쪽에 해가 뜨는 나라에서 일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안타깝게도 홀본이라는 용어를 졸본을 쓰고 우리 기록들은 당연히 광개토왕비는 홀본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을 쓴다. 이것도 좀 참고가 될까 하고요.
홀본이 어디 있느냐? 홀본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정확히 이게 소흥형 상명이거든요. 지금 윤용성 북진에 해당합니다. 예. 그 처음에 고구려가 세웠을 때는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주위에 해민, 황룡비로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홀본은 이때 국부의 중심 도시예요. 중심지. 도성이 있는 걸 홀본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동부에서 추모항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우리 역사는 지금 여기서 여기 산쪽으로 해서 여기 어디 왔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아까 누가 말했다고 그랬죠? 예, 도리유주라는 놈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바람에 엉뚱하게 된 거예요. 고구려는 북부여를 그냥 계승한 거예요. 계승. 자, 필승고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리유주는 오녀산성, 한일 오녀산성으로 해놨어요. 그걸 옛날 고려 때 무라산성, 오로산성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여기 발굴해봤어요. 고구려 건국이 BC 37년이거든요. 그 흔적 하나도 없어요. 3, 4세기 때 성을 쌓은 기록 흔적만 나왔어요. 고고학교는 이미 지명이 됐어요. 거기는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산꼭대기 지금 되어 있잖아요. 삼국유사에는 필승무설이 북진 의무여사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북진 의무여사 나오고 요거 학자들 인정을 안 해요. 삼국사기 다른 건 다 믿으면서 요 기록은 또 인정을 안 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습니다. 소흥한 선생의 이 요한데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예. 삼국사들이 썼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오로지 도리유주가 처음 일제 강점기 때 세팅해놓은 걸 그대로 그냥 받았어요. 유명하신 대학자들 다 그래요. 그 왜 이걸 안 넣냐? 이게 처음을 여기다 돼 있는 걸 여기다 한번 하면은 기존에 쓴 논문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변청 과정은 간단히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필승고세에서 추모왕 1년 37년이고 인하암성으로 가거든요. 인하암성은 국내 인하암성이라고 돼 있어요. 국내 독을 정한 지 425년이 지난 장수왕 때 평양으로 옮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삼국사회가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차트대로라면은 홀승그설 인하암서 그다음 425년 만에 평양으로 가야죠. 근데 본기 기록을 보면 산상왕도 한조선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고 동천왕도 평양선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내성 써있죠? 국내성 수도 아닙니다. 수도한 적 없어요. 여러분 국내에서 수도를 알고 있죠? 수도한 적 없어요. 난주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해서 별도로 삼은 경우 있어요. 별도는 뭡니까? 그냥 딸린 수도죠. 딸린 하나에. 그런 기록은 있지만은 거기를 수도로 삼았다는 기록은 절대 없습니다. 아니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삼국사에. 근데 지금 국내에서 수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도리유주가 거기를 그렇게 세팅해놨어요.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엉뚱하게. 실상은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홀승거절 아까 이걸 각각 동도, 서도, 북도, 남도라고 해요. 이 고구려는 특징이 있어요. 수도로 옮기다는 이전 서도를 폐쇄를 안 해요. 지역적으로 거점화해서 그걸 활용을 합니다. 그 추모왕 시기에는 동도, 서도가 두 개가 있었어요. 여기 있었고 윤화암성으로 이제 유류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추명왕 혈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소선호가 낳은 비류 온조가 비류가 태자였어요. 근데 유류왕이 죽으면서 막판에 바꿔버려요. 내 후계자를 내 혈통으로 하겠다. 그래서 소선호는 결국 비류 온조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백제건국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모왕이 변심함으로 인해서 고구려에 정착하지 못하고 백제가 건국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부터 당국에서 핑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하튼 북도로 갔다가 이렇게 평양성으로 남도로 갔다가 이제 그 동천한 평양성으로 갔다가 그럼 장수왕이 천도는 어디냐? 아까 말한 국내 불의성이라고 한다, 인하암성이라고 한다, 국내성 그랬죠? 장수왕 여기서 여러 천도인 겁니다. 여기는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 수도는 동서남북하고 평양서까지 해서 5개 수도가 모두가 세팅되어 있고요. 이거는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도성들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해설을 않고 명칭을 서도, 동도, 남도, 북도 이렇게 해서 따로 쓰면서 사용을 했고요. 장수왕, 광개토왕도 주로 여기에 모릅니다. 이게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자 앞에 이걸 이제 국내라고 해요. 국내 지역이라고 하는데 국내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북부의 직할지를 국내라고 할 거야. 기억 혹시 하시라는 거 주변에 여러 가지 제후국들이 있었죠. 그거는 다 관할지예요. 너희들은 그 땅을 갖고 해라. 너희들이 제후가 돼서 지배하고 나는 내가 직할을 하는 것을 따르겠다. 그 직할지를 국내라고 표현합니다. 고구려 시대 중국은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국내 지역이에요. 지금 요령된 천령일대인데요. 이게 정확히 보면은 국내에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웅심, 합한, 위남으로 나눈다. 세 구역으로. 이것도 정확히입니다. 웅심은 유아분이 있죠. 추몽의 어머니. 이 출생지예요. 추몽의 어머니 유아는 청화백 옥두지의 딸이거든요. 청화백이라고 하는 북부의 제후국 옥두지의 딸인데 지금도 여기 청화라는 하천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근데도 이거 인정 안 해요. 그 다음에 합판, 은천령이라고 하거든요. 기록에는 은저구라고 지금 명치 삼아 있어요. 지금도 중국에. 합판은 해모스와 유아가 만난 장소다. 웅심은 유아분이 수생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귀류 미추홀이 나오죠. 예. 미추홀이라는 용어가 한반도로 넘어오기 전에 귀류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귀류가. 미추홀은 뭔가 하니 갓나나의 미자예요. 추모왕의 추. 즉 갓나나의 추모왕이라는 것은 두 분이 만나가지고 임신했다는 것이 여기에. 그래서 합판이라는 용어를 써요. 합판. 그다음에 위나 여기는 이제 철령, 개원, 은저우 철령되는데 여기 이제 위남 내에 이제 성이 하나 큰 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최진보 산성이라고 해요. 되게 큰 성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아마 위남성일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해요. 요거 위남은 유광의 천도 지역이다. 여기에는 해모스의 안목 행동이 있었다라고 또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국내 지역은 이 특별히 말하면 그 고구려 추모왕의 탄생과 그 앞 계보들의 그 아버지 어머니 때 복잡한 관계들이 모두 서려에 있는 전설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국내라고 했거든요. 자, 관계토항 들어갈게요. 계보, 특별문양, 사망과 장례 미호, 정복사업, 매장국정벌, 신라국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특히 5, 6, 7, 8은 관계토항비에 근거하고요. 관계토항비에 나오는 정복사업이 고구려 사락에 다 나옵니다. 삼국사기에는 다 뺐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관계토항은 우선 삼국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고국량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고국원왕, 소수리왕, 고국량왕, 관계토왕, 장수왕, 문자명왕, 안장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서열이 가거든요. 왕이 승기가. 근데 고국량왕의 아들이라고 저는 그냥 아들. 그러니까 원자, 우리가 아는 뭐 태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들. 몇 번째 아들도 아니고 그냥 아들. 애매하죠. 근데 고구려 사락은 고국량왕 앞뒤 소수리망이라고 했잖아요. 소수리망의 차자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토왕. 첫째 아들은 장자예요. 여기도 또 복잡해요. 계보가. 고국원왕은 소수리망하고 고국양왕을 낳습니다. 근데 소수리망이 장자고 요거는 이제 둘째인데 여하튼간에 여기 왕이 계승이 돼요. 왕이 계승이 되는데 이분이 태자 시절에 연씨라고 부인을 통해서 선왕 강이라는 장자 강을 낳고요. 그다음에 청광왕후라고 해가지고 청광이라는 이름 꼭 기억하십시오. 한우처럼 청광이라고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왕족 내 종려를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열을 높은 거예요. 똑같이 듣게 있는데도. 이분은 소수리망은 이분한테 난 게 이제 관계토왕인데 이 사람은 소수리망이 죽으면서 또 이분의 왕후가 돼요. 복잡하죠? 간단해요. 그냥 형사 취소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도 여기 나와요. 아우도 잘 지켜서 담덕에게 물려주게나. 왕후 너도 동생한테 다시 혼인해서 왕후가 돼서 담덕을 잘 지켜달라는 유언을 남겨요. 고국량은 어떤 분인가 하니 한 10년 정도 하다가 390
2년에 사망해요, 정확히. 근데 391년에 광개토왕이 등극을 했다고 그랬죠? 1년 차이가 나죠. 삼국사에는 무조건 등극이 딱 등극 연도가 맞춰지면은 앞 사람은 그 전에 죽어야 돼요. 안 죽었어요. 이분은 미리 넘겨줬어요. 어느 때? 광개토왕이 18세가 되네. 이게 중요해요. 담륜이라는 청광왕후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얼마나 자기 혈족으로 믿고 싶게 했어요. 근데 지켰어요. 그것도 1년 먼저 18세가 되니까 먼저 고위를 넘겨주고 자기는 뒷방으로 물러나요. 그러다가 1년을 사망해요. 형 요원대로 형 아들한테 넘겨줬어요. 형한테. 그것도 1년 먼저 죽기 전에.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분이 딴 마음을 먹었으면 광개토왕은 안 나타났어요. 광개토왕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을 거다. 고구려 역사에서 상당히 그 분기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광개토왕이라는 위대한 군주가 탄생한 거다. 자, 광개토왕은 공식적으로 2명의 왕후를 둡니다. 토사나무와 평양왕후. 이 사람은 토사는 광개토왕의 이모예요. 평양왕은 광개토왕의 누나예요. 불행한 아이죠. 자기가 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을 결혼했잖아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고구려도 왕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용골이라고 해요. 골품주의 세상이에요. 왕후는 반드시 용고로에서만 나와요. 다른 사람은 비예요. 빈. 후궁들이에요. 왕후만큼은 왕족에서만 나오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 분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15 광복에 광복 직후 46년에 신라의 호우충이라고 있어요. 호우충. 이거 호우라고 하거든요. 호우. 근데 이게 이 문양이 하나 있어요. 문양. 이거 학자들 이거 우물정자라고 해요. 작가들도 우물정자라고 다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 아닙니다. 이거는 국강의 표시예요. 국강. 국강 좀 기억해 주세요. 국강은 천하의 으뜸 국가를 이야기해요. 이걸 디자인한 마름목골 격자살 문양입니다. 이거는 마름목골. 이거는 여기 써놨죠. 국강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펼쳐나간다. 근데 이게 마름으로 딱 같이 하고 뒤가 다 펴진 거는 계속 뻗어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라의 중심, 나라의 으뜸이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국강 나라다. 나라의 으뜸이라는 이야기고요. 국강 이야기 했잖아요. 국강. 이 천강, 인강도 있어요. 이게 문양들이에요. 문양들이 고구려 벽화에도 나오고요. X자는 천강의 표시예요. 천강. 여기 보면은 장천 1호분에 보면은 천장 끝에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X자를 쳐놓고 여기 삼족을 놓고 이게 태양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달 두꺼비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북두칠성을 우아래로 그려놓고 여기다가 북두칠청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X자를 썼어요. 이게 하늘을 중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 중심. 천강 문양이에요. X가. 그래서 천강 문양이 되는 겁니다. 인강은 당연히 왕자죠. 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위에 토미토도 이게 나무고요. 밑에 이게 물이에요. 물이 이렇게 그여 있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왕자가 들어가 있어요. 왕자가 수없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건 뭔 이야기인 거 아니? 산과 물 사이에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 사람이 중심이고 산과 물과 그 안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자, 광개토왕은 어떻게 죽느냐? 광개토왕이 죽는 장면입니다. 광개토왕은 황산한 김성 집안 지역의 사냥에서 아마 여기에 간 이유는 아마 장지, 내가 죽을 물질자리를 보러 갔을 거예요. 근데 어떤 병을 걸려요. 이건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아마 감염 갑자기 된 거예요. 39에. 그래서 딱 돌아왔는지 이제 몸이 열이 나는지 정신없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왕실이 이제 전전긍긍하다가 누가 산삼을 갖다 준 거예요. 백산은 장백산 이야기한 거예요. 장백산 산삼을 줬는데 이 사이에는 조금 비하인드가 있어요. 생략하겠지만은 이 짧은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광개토왕 그냥 사망해버리고 젊은 나이에. 광개토왕은 어디서 죽는 거 아니요? 북도 유남동 주유공이라 있는 데서 사망해요. 황사는 김성 집안의 산릉으로 와서 저기 무덤을 써서 거기에 이제 시신을 이동해서 묻거든요. 여기에 또 미스터리가 있어요. 412년 7월에 사망했는데 414년 9월에 여기다 묻었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1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1년 이상. 왜 바로 못 묻었을까? 이따 제가 이야기할게요. 묘호. 이건 광개토왕기에 나옵니다. 국강상 광개토령 평안호태화. 국강상은 아까 말한 국강은
나라의 으뜸이라고 그랬어요. 천하의 최고 나라가 국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고구려다. 국강을 통치하는 태왕이라는 뜻이에요. 국강상. 근데 우리는 학자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강자 북두칠성 강자를 해석을 못해가지고 언덕 강자로 써요. 그래서 나라의 언덕, 어디 산 비슷한 어디 언덕에 묻었을 거다 이런 해석을 해놔요. 거짓말입니다. 광개토경 이거 외치죠. 나라를 저기 영토를 넓히고 평안 광개토왕비의 국부민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나라가 국왕과 백성이고요. 이 평안입니다. 그다음에 호태왕은 412년 죽기 그 해에 아까 말씀드린 호태왕 명원 도사라는 존호를 누군가 해줘요. 광개토왕. 이게 호태왕 하라는 이야기는 광개토왕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광개토왕이 죽는 그 해에 받은 칭호예요. 갑자기 그래서 광개토왕 비는 그날에 그 해에 저희 했기 때문에 414년에 시신을 이동와서 묻으면서 같이 호태왕이라는 말을 써줍니다. 요 후에 살아 생전에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기 때문에 영락태왕이라고 불렀고요. 또 하나는 평안이라는 것도 썼어요. 평안이라는 것도. 평안은 아까 말한 대로 백성을 편안히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영락태왕을 연호로 영락을 연호로 쓰면서 영락태왕이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그냥 부르는 이름은 아마 평소에는 광개토왕이라고는 안 쓰고 평안태왕이시여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삼국사기하고 광개토왕이 고구려 산악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광개토왕이 정복사업은 광개토왕 비에 모두 7개가 나와요. 비료, 외잔국, 백신, 신라, 외적, 후연, 동부 7개 나오거든요. 삼국사기는 백제, 거란, 후연 3개 나와요. 안 겹치죠? 후연은 겹치는데 전쟁 상황이 달라요. 고구려 사라기는 삼국사기, 광개토왕비 다 나와요. 고구려 사라기에는 광개토왕비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까지 나와요. 그때 잠수 누가 가서 몇 명이 가서 어디를 깨부셨다. 우리 구체적으로 다 나와요. 광개토왕비에는 사람 이름은 장수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이 전쟁 상황들은 대규모 전쟁이에요. 대규모 병력을 지내서 어디를 쳤다. 어디를 뭐 이런 내용인데 삼국사에는 그게 아니에요. 성을 하나 뺏었다. 어느 성을 쳤다. 이게 조그마한 국지전을 삼국사에는 기록했고 광개토왕비는 큰 전쟁만을 다 뽑아서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기록은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큰 전쟁이 아니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김부식이 와서 해명을 해야 한다. 정복사 부분부터 2가지만 할 거예요. 여잔국 정복, 신라 부분 2가지인데요. 두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대략 설명을 하면은 이 외장국을 정복을 함으로써 이 세력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야마토라고 하는 세력이 또 새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핑퐁이 밀려버린 거죠. 그 다음에 신라도 마찬가지. 외장국이 396년에 외장국이 정벌당한 거는 그때 지배층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야마토를 만들고요. 신라 구원은 신라 내부랑이 광개토한테 요청을 해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이야기하겠는데 그거는 그 본진이에요. 외장국의 본진. 백성들이 거기에 뭉쳐가지고 이걸 밀어냅니다. 그래서 2번, 390년과 400년 2번의 사건을 통해서 한반도 남부에 수많은 일이 최소한 5, 60만 이상은 올 거예요. 한꺼번에 일본으로 확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막 증가를 하면서 신이 일본에 드디어 역사 시대라는 귀한 선물입니다. 일본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만들고 율령도 만들고 법치체제, 통치체제, 그다음에 영토 확장, 일본 전역에 대해서 갑자기 역사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오늘날 일본까지 오게 되는 결국 무슨 이야기냐? 광개토왕의 2번의 한반도 남부를 밀어내므로써 이 세력이 오늘날 일본의 주류 세력을 선정했고 일본이 결국은 일제강점기라는 우리 뼈아픈 역사를 준 것도 이 연장선이다. 이게 연도별로 딱 맞아요. 1년 간격으로 세팅화해서 뿌잉 돌아가면서 정보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은 삼국사기, 중국기록, 그 다음에 고구려 산하 아까 말씀드린 국강호태왕기나 영락개지기, 그 다음에 광개토왕기 어느 한 번도 패한 기록이 없어요. 완벽한 정보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매 2년, 3년마다 이 정보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 기간에 준비를 했다. 이게 완벽한 각본을 짜놓고 거기에 의해 진행을 했다. 그래서 정복군 중에 보기 드물게 위대한 왕이다. 자, 그러니까 영락 6년 아까 이제 외장국 정벌이라고 해요. 간략히 소개하면은 이게 참 391년에 신민연 기사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병신년 390년에 남정을 합니다. 전쟁 결과는 이게 엉뚱하게 한반도 서남부 이게 충청도 전라남북도가 다 광해토와의 말발굽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집단이 모두 어디로 간다? 일본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신민연 기사인데 거기는 백잔, 인나, 신라를 이 외장국이라는 나라가 식민화 삼아서 원래는 고구려의 송면이었는데 식민화 삼아서 이게 배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외장국을 손을 보야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5년 준비합니다. 5년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서남부 지방을 전해요. 서울에 있었던 한성백제라고 하잖아요. 거기 18개 성이 광해토항에 떨어지고요. 외잔 40성, 이렇게 충청도에 40개 성이 또 떨어집니다. 58성 600촌이 서남부 지방에 초토화됩니다. 광해토항의 말발굽에. 그래서 아까 빠져나갔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일본의 야마토 397년 정식으로 야마토 응신왕이라는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15대 왕. 그 사람으로 다 태어납니다. 제가 이 외장국을 부여백제라고 했습니다. 부여백제 입구를 외장국이고 외장국 입구로 야마토예요. 결론은. 공간에 이동했지만 사람은 다 그냥 변화해서 간 거다. 이 사건은 제가 통치적으로 한반도 부여 기마족이라고 했어요. 그 부여백제 외장국 지배층을 일본 열도로 밀어낸 사건이다. 부여백제는 여기에요. 지금 충남 공주에. 원래 이 세력은 이 요소지방에 서부여 위구태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건국을 해요. 대방 녹산 세력으로 분화가 돼요. 중간에. 그 중에 대방 세력이 백가제해예요. 100개의 가가 제자죠. 바다를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백가제는. 그래서 백제라고 써요. 이 사람들을. 그리고 왜 제가 부여백제라는 명칭을 쓰느냐? 이게 부여이기 때문에요. 부여가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여백제라. 이게 계보는 이래요. 아까 유구태에서 나눠져요. 나눠서 대방세력이 쭉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구라는 이름 나오죠? 근축호황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축호황이 여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씨예요. 근축호황의 이름은 이제 황과예요. 과는 대방 출신 보가분이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구는 이 사람들이 쓴 성씨예요. 저쪽에는 지평현, 지평군은 녹산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의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여씨예요. 여씨.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나눈다. 자, 10년은 이런 기사예요. 여기 왜가 나오니? 왜가 일본 열도에서 건너와가지고 한반도 지배했다 아까 말했죠?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발표한 게 1889년 히어로이라는 잡지에 일본 그 육군중이 사고 이놈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이걸 쌍구 감옥권이라고 하거든요. 쌍구 감옥권이란 뭔 말인가 하니 여기 이제 그 탁본을 뜬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싹 먹은 치는 걸 쌍구 감옥 때문에 그래요. 감옥. 쌍구 감옥권. 그걸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도 많은 싸움이 논쟁이 되죠. 지금 여러분들 하도 귀가 따갑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용어를 좀 볼까요? 백제가 신라는 애적부터 송민. 애적부터 송민이란 고구려의 송민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고구려의 송민이었다. 송민하고 신민의 차이가 뭘까요? 근데 왜가 와서 신민으로 삼았다. 송민, 신민 같은 말 같잖아요. 근데 다르게 쓰잖아요. 송민은 원래 종족, 같은 계열, 같은 집단인데 애속된 거고요. 신민은 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집단에게 애속된 걸 신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우리 일제강점기 때 황국 송민화 정책했습니까? 신민화 정책했죠. 일본 놈들은 대단한 놈들이에요. 광개토항비 이런 거 용어를 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그대로 다 살려서 지들 썼거든요. 신민도 마찬가지예요. 황국 신민화. 나는 이 단어도 광개토항비에서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오해파예요. 한자 영내로 보면은 건너다는 표시에는 건널도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건널제는 아까 백가제해 하듯이
큰 바다를 건넜을 때 제자를 쓰고요. 도자는 조그마한 하천이나 강을 때 도자를 써요. 도강, 도화 그잖아요. 우리가 저기 근데 바다를 건너왔다. 한자 용례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죠? 도해파는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를 건너와서 이들이 깼다면은 제파가 맞아요.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도해파 썼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건 한반도에서 건너간 게 아니고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를 건너온 게 한반도 어디 강이나 하천 또는 해안선을 다 건너갈 수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증거가 신민영 기사가 배경이 돼서 396년 광개토왕이 서남부 지방을 정벌 나선다고 그랬잖아요. 서남부 지방이 정벌 당하는 거예요. 일본이 거기서 건너와서 백잔, 신라, 어디 이런 데를 식민으로 삼았다면 일본 열도에서 건너왔다면 일본 열도를 광개토왕이 가서 깨야죠. 그죠? 근데 한반도 서남부에 있는 외장국이 깨져요. 건너갔다는 건 일본 열도에서 건너온 게 아니고 여기서 건너갔다는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18개 성을 깹니다. 광개토왕이. 이게 다 백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관미성이요. 거기를 7일 동안 해서 힘들게 확보를 해요. 거기를 확보를 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송파에 있는 한성 백제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통제 딱 당하니까. 봉쇄 당하니까. 그리고는 수군을 이용해서 남하를 합니다. 아산만하고 이쪽 웅진 그리고 여기 성을 깹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40성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한성에 가서 당시 아신왕한테 또 충성 맹세를 받아요. 노객 맹세 소위 신하로서 하겠습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신민영 기사라고 하는 거는 얘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 신라, 임나에 해당하는데요. 임나를 깼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고 이 외장국이 충청도에 있는 외장국이 갔다. 가서 우회로는 백잔을 깨고 동쪽으로는 신라와 임나를 깨니 광개토왕이 5년 준비해서 390년 치를 태우고 내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면 얘가 여기를 왜냐? 여기 또 의문이 남죠? 왜 외장국으로 썼을까? 한반도 이 사람들이 외인인가? 아닙니다. 자, 이 기록이 나와요. 고구려 사료에도 나와요. 국가훈태행기에는 그 네모가 임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백장, 임나, 신라를 손을 보야겠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앞으로 정벌 대상이다. 규정을 해요. 394년에 고구려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충청도의 외장국이라고 하는 게 손을 대서 식민을 우리 속국이었는데 이미 과거에 고구려에 이들 손을 대는 바람에 정벌에 나선 거다. 신민영 기사에 등장하지 않은 임나 신라를 파한 외는 일본의 때와 한반도 외장국이다. 유혈액제라는 거예요. 이 결과로 396년 5월달에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기록에 그렇게 나와요. 5월달에 남정이 마무리됐다고 고구려 사람이 5월로 딱 피치돼요. 7월달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탈출합니다. 지도층만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마토로 재참전을 해요. 이 사람들이 건너간 이유는 여기도 이미 어떤 연계가 있어서 건너갔겠죠. 당시 외장국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공나, 지침, 현남, 친미달의 동안 공나는 충청북도고요. 지침은 충청남도에 공나, 지침이 집중적으로 깨진 거예요. 광개토왕한테. 이 사건으로 외가 여기 딱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한성백제는 전지태자가 야마토의 본으로 갑니다. 이거는 우리 기록에도 나와요. 삼국사에. 왜 갔을까요? 397년 1월달에 여기 나라가 형성이 됐는데 그해 5월달에 전지태자가 일로 본으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공나 지침 광개토왕한테 깨졌다고 그랬죠. 광개토왕 철수합니다. 올라갔잖아요. 외장국이 즉 부여백제가 지배하던 이 강역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전지태자를 본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성이. 이 사건을 위해서 한성에 있는 이 조그마한 소부 백제가 갑자기 영역이 확 커지는 거예요. 전지태자를 보내서 교환하는 거예요. 담보로. 이제 여기로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자, 영락 10년, 이제 400년 신라 구원 사건 보면은 399년에 내무랑이 광개토왕한테 콜을 해요. 좀 도와주십시오.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경상남도 남해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라 국경을 넘어서 못도 파괴하고 성도 파괴하고 하니 그거를 내려와서 우리 좀 깨주십시오. 이들이 다 몰아내 주십시오라고 내문하게 SOS를 해요. 그래서 광개토왕이 복이 5만을 보냅니다. 표병기병. 결과는 이 사건은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아까 그 396년에는 외장국 즉 부여백제의 왕 지배층이 넘어간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상한 백성들이 집결을 합니다. 왜? 일본으로 엑소도스 하기 위해서.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먹고 살기가 함께 신라 국교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도 파괴하고 성도 파괴하는 거예요. 광개토왕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외가 넘어갔잖아요. 왜 왕이 넘어갔으니까 백제 외가 화통했다. 외가 화통했다는 뭔 얘기예요? 전지체자를 보내면서 그 땅을 한성 백제가 다 인수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백제하고 외가 화통했다고 쓴 거예요. 광개토왕배는. 그걸 명분으로 삼았는데 신라 입장에서 외인이 신라 성과 모습을 파괴했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으냐? 바로 궁궐부가 120천민이에요. 그게 일본서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다 뭉쳐 있는 거예요. 왜?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자기 옛 왕인 부여백제의 왕이 일본 열도 야마토 왕으로 변신했으니 이제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 집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겠어요? 신라 정했으면 아마 이게 낙동강을 따라서 다 이렇게 그럼 바다를 통해서 집결했을 거예요. 집결해서 이제 바다를 넘어가는 일만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광개토왕이 내려본 복이 오만 아마 저렇게 해서 갔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임나의 성을 함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가라 김해죠. 김해 금강가해가 와서 뒤따라 성을 함락했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성은 즉시 기복했다. 안라인 술병을 두었다. 이런 표현이 또 나왔거든요. 왜 안라인일까요? 얘들 하만에 있는 아라가야 사람들을 데려다가 수비병으로 뒀을까요? 수비병으로 뒀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구려군은 다 철수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다른 기록 이런 게 돼요. 알라는 홀본인이다. 홀본 사람이 알라인이라는 기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군은 이 알라인이라고는 인이 혈통력으로나 뭐나 다 뭉쳐 있는 거예요. 결국 고구려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운 가야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라는 홀본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신라는 400년 이제 광개토왕이 군사를 이렇게 하니까 402년에 넘어갑니다. 대규모 엑소더스가 마무리돼요. 그 수십만이 한꺼번에 다 인원을 넣습니다. 이 인원은 내가 말했죠. 일본 역사에 갑자기 선진화된 사람들, 선진화된 문물, 선진화된 문화 이 한꺼번에 팍 오면서 일본이 폭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근데 신라는 이사와 낭자를 또 야마토에 본모로 보내요. 요거 건너가는 걸 담보하기 위해서 잡아가요. 딴짓 하지 마라. 잡아놓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말을 엑소더스 보장해달라고 본모로 보냅니다. 영락대직의 경자 2월 경 400년 외가 신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서구와 해성 등의 사람 장수 이름 나오죠? 광개토왕비에 안 나와요. 5만 군사를 이끌고 가서 구원하여 외를 물러나게 했다. 임나, 안나, 가락 등 모두가 사신을 보내 입주하였다. 남방이 모두 평정되었다. 서남방은 396년, 동남방은 400년에 다 평정당했다. 즉 한반도가 이제 광개토와의 말발구 아래 다 흡수되었다는 위대한 선언이에요. 이게. 자, 일본 열도에 이제 이때 간 왕들이 나와요. 응신은, 그다음에 인덕 두 왕이 나오고 15대 16대예요. 이 사람들은 이 일본 오사카에 있는 소속은 오사카인데 히비키노시예요. 히비키노시. 여기에 큰 무덤이 두 개 있잖아요. 전방 후원문이라고 해요. 앞에 방영이고 뒤에는 동그라미다. 저게 이제 응신이에요. 아까 외장국의 마지막 왕 여희왕이 일본의 응신왕으로 이름을 탈바꾸면서 야마토 초대 시조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통상 일본 사람들은 인정해요. 응신왕 15대부터는 백제계의 왕이다. 그 이전에 뭐 신무부터 14대 중해왕까지는 가야계의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이게 이제 인덕왕 16대. 아까 그 궁궐군을 후발대를 이끌고 가는 궁궐군이라는 그 사람이 인덕왕이 돼요. 인덕왕이. 한별 길이가 500m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일 큰 무덤이에요. 면적으로 따지면. 요거는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앞부분이고 육신왕 같은 경우는 저 서북 쪽을 향하고 있어요. 왜 서북 쪽을 향한지 아세요? 자기의 고향을 바라보는 쪽을 향하고 있대요. 그죠? 여기서 보면 서북 쪽이 한반도 저기 충청도 전라남북도예요. 그거는 당신이 관계통항이 켜져서 여기 왔지만 고향을 못 잊어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인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장수왕. 삼국사에는 관계통항이 원자예요. 원자라고 하는 거는 태자가 되기 전에 장자예요. 고구려 사람은 장수왕을 차서다. 소수림하고 청왕하고 관계통항 났다는 이야기인데 그 나중에 아들이 용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평양왕후는 누나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데 이걸 좀 설명할게요. 먼저 하여튼 이렇게 차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은 이게 또 영락대지고 국강후퇴왕기가 또 달라요. 거래는 태자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삼자인 탑을 광개토왕은 자신의 후계자를 지봉을 해요. 후계자가 따로 이렇게 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광개토왕은 거래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게 거래니 왕까지 올라가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등급 아까 천강이라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광개토왕의 어머니 이분이 동생의 천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광개토왕이 갑자기 딱 죽자 이분이 변심을 해요. 내가 이번에 왕이 한번 돼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대권 한번 해서 해야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보이 찬탈하는 거죠. 1년 5개월 동안 왕이 됐은 게 이 천익이라는 이권왕이 되신 분이 이제 저기 장수왕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장수왕이 어떻게 하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후퇴사 진압을 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백기가 발생했다. 장수왕 하면 연호가 우리 없어요. 장수를 시호로 한다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어요. 광개토왕은 연호가 영락인데 장수왕은 연호가 없었을까? 연호가 있어요. 4개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건응이에요. 건응은 다시 세워 흥하게 한다죠. 아까 말했잖아요. 이권왕이라고 하는 놈이 보위를 찬탈한 쿠데타를 일으켜서 찬탈한 놈을 다시 주저앉히고 죽이고 자기가 다시 왕권을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건흥을 쓴 거예요. 처음에. 장수는 연호인 동시에 시호, 죽어서 받는 그 시호예요. 장수는 불교의 무량수부를 가르쳐요. 어떤 기록이 나오는 거 아니? 그러니까 평양왕후 이야기 했잖아요. 어머니. 이분이 장수왕을 임신했을 때 태몽을 거예요. 무량수부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고요. 장수왕이 또 장수를 시호를 바꿀 때 꿈에 무량수부를 현몽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없이 수명이 끝이 없는 무량수부를 어머니 꿈에도 태몽에도 나타나고 자기 현몽에도 나타나는데 자기는 나는 장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장수에 대한 화신으로 이런 이해하면 돼요. 자, 우리가 장수왕 하면은 삼국사의 기록이 지금 차이예요. 조공왕, 조공이 47번이나 나와요. 고구려 사락에는 조공이 아니에요. 레조, 그 나라가 고구려 장수왕한테 방문을 바치고 고개를 숙이고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한국사는 47회예요. 그렇지만은 장수대제국이 65회에서 외국에서 왔다. 삼국사기는 주로 북이 뭐 이런 내용들만 나와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고구려 사락에는 장수대제국은 뭐 외, 백지, 신라, 뭐 멀리 선선, 누란왕국 뭐 이런 데서 오고 외, 백지, 신라 외도 오고 남쪽, 북쪽 사방팔방에서 다 와서 조공합니다. 장수왕한테. 이유가 있겠죠? 장수왕 시기 고구려는 최전성기예요. 최고로 큰 나라의 최고로 큰 태왕이에요. 태왕. 무슨 조공 하지 말고 다 레조로 바꿔야 한다. 기록이 다 있으니 비교해서 뺄 거 빼고. 자, 장수왕은 수성군주라고 해요. 아버지가 이루은 정복을 내가 지키기 수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성 방법에 이수계정, 이화계수가 나와요. 수성함으로써 정복을 이어가고 와마함으로써 수성을 이어간다는 이 기본 큰 대전제하에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원자 교지. 멀리 있는 자는 교류한다. 가까이 있는 자는 때려 부신다. 공격한다. 붙어 있는 자는 떼어놓는다. 접자할지. 이자든지 멀리 있는 자는 가까이 둔다. 이 4가지 외교 원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나라들하고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원자 근지 이 중원 국가들이 주로 근자 공직 파란색 계통은 다 고구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까이 있는 공격에서 떼부신다는 얘기예요. 광개토왕은 외교만 한 게 아니에요. 정록도 많이 해요. 접자할지 백제하고 신라는 붙어 있죠. 붙어 있는 사람 떼어놓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백제 신라는 공격을 당해요. 또 그다음에 이자 멀리 있는 자는 가까이 들어요. 왜는 계속해서 사신도 보내고 사신이 추가로 오고 이런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했다. 정복사 간단히 볼게요. 그 백제 같은 경우는 한성이 올라가고 웅진을 천도하죠. 그 내용이고요. 신라도 공격을 받아요. 수지왕 3번 하는 이유는 왜? 아까 말했죠. 붙어 있는 자는 떼어놓는다. 백제 신라는 떼어놓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장수왕 시기 보면은 후왕이라는 게 있어요. 고구려 태왕이에요. 태왕의 고구려가 후왕을 둔 거예요. 연나라, 양나라, 제나라, 노나라, 월, 초 8개 나라가 관장을 받은 왕들이 있어요. 장수왕 때는 월왕, 초왕, 우왕의 관장을 받은 분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왕족. 왕만이 혼자 이게 못 다스리니까 이런 관장을 주는데 그럼 여기가 어떤 불가가 있어서 가냐. 직접 여기를 공략이 됐다는 게 이제 기록들이 좀 있어요. 중국 기록도 있고 최초원에도 나오는 기록도 있고. 근데 실제 여기 통치를 했냐? 그건 저도 조금 의문이에요. 이게 우리 땅이라고 선포를 했냐? 그건 좀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국토가 해안선을 따라서 있어서 어느 정도 여기에도 고구려 사람들이 가서 상주하거나 어떤 식으로도 문화적 교류라든가 하여튼 꼭 추정을 해요. 고구려 후왕이 최대 30명이나까지 두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눈을 누적 잠깐 볼게요. 자, 이제 이게 집안의 모습이에요. 전체 11,354개가 현재 확인이 됐어요. 요거는요 수도가 아니에요. 요거 능 지키는 곳이에요. 고구려 사람은 항상 별궁이라고 명확히 써놓았어요. 별궁. 이 집안일 때 여기는 네크로폴리스, 사자의 도시. 자, 여기에 왕릉급 무덤이 주로 있어요. 이 5명은 다 왕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왕릉은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능원이 있어요. 그리고 조선왕조 저기 능 가보면 주위에 삐들어 잔디만 있고 능원이 돼 있잖아요. 사당이 있어요. 사당은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기와나 토기 파편이 발견이 돼요. 그다음에 재단 이런 재단이 있어요. 그다음 능장, 담장 이게 갖춰져야만 고구려 왕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집안일 때 이런 조건을 갖춘 거는 몇 개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왕하고 왕후 이런 사람들만 보통 이걸 다 갖추게 돼요. 이거 간단히 보면은 서대총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걸 미추왕릉이라고 해요. 미추왕릉. 근데 고구려 사락에는 나와요. 미추왕릉은 석굴이라고 해요. 석굴 돌로 된 동굴 안에 시신을 안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습니까? 그거는 여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국내들이 때. 자,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결정적인 게 옥관과 금관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당시 왕실 사람들이 만들어서 넣었어요. 근데 여기에 주석을 다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거를 옥관과 금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금관등이라 한다. 영양왕 때의 말갈이 무덤을 파헤치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 미추왕릉이라고 뻥치는 거는 삼국사에만 또 맹신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런 거 몰라요. 이렇게 돼 있다. 천추종 집안 고구려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아까 그 옆에서 영락대직이 신묘 6월 대행을 고국량에 장사하시다. 순금 순장을 금하고 진기한 문물을 부정하지 말라 하여 단지 연호 수묘인을 두고 비석만을 세워 공덕을 기록하였다. 이 비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록에. 이 집안 고구려변 이름만에 선왕 묘상에 비석을 세우고 그 연호도 20인의 이름을 새겨 후세에 널리 전하노라고 여기 써 있어요. 선왕 묘상 입기 명기 연호 두 20명 선시 후세 이렇게 써놨어요. 국광상 태왕후 평안 태왕이 나오죠. 기록이 나왔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집안 고구려변은 고국량의 공덕비다. 증명이 된 거예요.
태왕 너무나 잘하니까 이건 생략할게요. 영락대직의 상이 주유국 위남성에서 등하였다. 39이다. 평양후가 따라 죽었다. 평양을 이야기했죠. 누나. 그래서 갑인년에 4월 9월에 대행을 황산에 장사 지냈다. 그러면 관을 올려오는 받침이 두 개예요. 관대라고 해요. 열받침. 하나는 광개토하고 하나는 따라 죽은 평양왕후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첫 번째 토산왕후예요. 토산왕후는 늦게 죽어요. 446년에 죽은 76세로. 여기는 또 사연이 있어요. 여하튼 관대, 즉 널받침이 두 개라는 거는 하나는 광개토왕, 하나는 토산왕후다. 평양왕후는 어디에 묻었을까? 같이 왜 같이 안 묻고 또 따로 했을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10년은 후태왕 청동마을이라고 되죠. 10년은 391년에 있고 451년이 있어요. 60년대에서. 아까 제가 후태왕은 412년 광개토왕이 돌아가기 직전에 준호가 제정됐다고 그랬죠. 이거는 451년에 이건 광개토왕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왕의 등국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서 쓰기 위해 만드는 청동마을이다. 그래서 후태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군총 이제 이야기할게요. 장군총은 되게 작아요. 면적만 보고는 태왕릉의 4분의 1 정도가 안 돼요. 작아요. 근데 웅장하잖아요. 여기는 원래가 평양왕후릉이에요. 아까 광개토왕 같이 죽은. 근데 여기 못 묻히고 따로 묻혀요. 지금 나온 기록을 볼게요. 상이 하양 옥구와 함께 황산에 가서 평양릉에 곡하며 명하길 내가 죽거든 여기에 장사 지내고 어머니와 합골하여라. 이거 보세요. 이에는 국가가 색을 일찍 피하는데 상은 황산 행궁에 머물면서 나날을 하양과 함께 죽음을 탐하마 욱호가 말려도 듣지 않았다. 12월 7일 하양의 침수에서 궁하였다. 그러니까 자다가 죽으신 거예요. 때 큰 눈이 닷새에 내려 길이 모두 끊기고 하양은 상이 즉 장수왕이 죽은지도 모를지 깊은 잠에 빠졌다. 욱호가 일찍 일어나 가보고 처음 발견하여 감국 문자명왕을 불러 발상했다. 이에 제궁 장수왕이 시신을 평양릉 광열로 들여보내 육탈을 기다렸다가 합골하였다. 감국이 황산행성에 등극하니 12월 15일이다. 장수왕 기록이 마지막이에요. 두 개죠. 보시면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이게 원래 한 사람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장수왕이 갑자기 유언에 따라 집어넣으니까 주변 공간이 없잖아요. 뭘 놓을 수 있는 부장품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게 되게 협소해요. 능 자체도 작아요. 결국 장군충이라는 거는 평양능 원래 장성 광개토왕과 함께 죽은 평양왕후의 능을 따로 구축을 했다가 장수왕이 죽으면서 자기 어머니하고 합골해라 해서 된 무덤이에요. 그래서 외관 같은 게 보면 잘 이렇게 잘 돌로 잘 다른 걸로 큼직큼직하게 잘 돼 있죠. 안 뜯어 있죠. 아마 제 짐작은 원래는 좀 허술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장수왕이 들어가면서 대규모로 개보수를 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됐을 거예요. 요거는 장군총은 원래는 광개토왕후 같이 죽은 평양왕후, 이 장수왕후 평양왕후의 혼무덤 단장이었으나 나중에 광개토왕의 능이 들어가면서 합장능이네요. 합장능. 5호의 군 처음 밝히는 거예요. 문자명왕 능이에요. 이 무덤은 적숙충이 아니에요. 흙무지 돌방 무덤이에요. 흙무지 이 쌓고 안에 돌방이 들어있어요. 아직 발굴 안 된 건데 이게 집안 일지에서 가장 커요. 흙무지 돌방 무덤이.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게 나와요. 안장대직에 이제 앞에 문장왕이 죽은 장면이에요. 신의 초하로 상화 문장왕이 황극전 평양 안압군 서초친들에 등하였다. 춘추 18이다. 상은 맨살을 상은 이제 그 후계에 대한 안정환 상은 맨살을 들을 때 머리를 풀어했지 통곡히 애통이 호곡하니 말릴 수가 없었다. 개미일 그러니까 2월달에 사망해서 3월달에 대행을 황상당 옆에 장사 지냈다. 왕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건 몇 년씩 안 걸려요.
이미 사전에 왕릉을 지정하고 왕릉 감요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1개월 안에 다 들어가 그냥 시신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광개토왕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장수왕 같은 경우는 1년 5개월과 공백기가 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엉뚱한 사람이 보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못 들고 장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자, 황산 장릉이 옆에 잔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이게. 황산 장릉이 이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조다 태자가 죽으면서 찬가라는 이 비가 장수왕 입장에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장수왕의 부인이 돼요. 며느리인데 시아버지 와이프까지 했으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의동을 따로 돌방을 따로 쓰는 게 그래서 이게 한쪽이 긴 장릉이 돼요. 근데 그 장릉 옆에 그 이제 아들인 조다의 아들인 문자명왕이 황산에 장사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이 문화. 이게 문자명이 처음으로 밝히는 의미입니다. 자, 평양에 보면은 병신이라고 있어요. 평양 시내에도 북쪽에 있어요. 평성, 지금 행정구이 평성이고 여기에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무덤이 커요. 근데 이 명칭이 구전되어 있어. 한왕묘, 황제묘 이런 명칭이 있어요. 딸린 거죠. 근데 기록에 아까 그 후왕들 있었다고 했잖아요. 후왕으로 명확히 각태자를 한왕으로 부르고 고쳐 봉화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왕묘라고 썼기 때문에 이 이유는 각태자 무덤이에요. 각태자는 누구냐? 문자명왕이 안장왕을 낳고 안원왕 두 분이 형제고요. 이제 요 계열에서 여기 넘어가는데 중간에 양원왕 건너뛰거든요. 이 사람은 결국 자기의 그 왕이 있으니 동등 자리를 아들한테 넘겨주고 한왕에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책에 나오는 거의 핵심인데 이게 광개 태왕릉에 들어가는 벽돌이에요. 원태왕릉 안여산 부여아 원화인데 태왕릉이 산처럼 편안하고 맨처럼 튼튼하셔서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도 이제 집안에서 나온 것 중에 요겁니다. 원태왕 차자릉 안여천 고여악 천하고 산하고 천만 표현이 다르고 태왕릉 태왕 차자릉만 달라요. 똑같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태왕 차자가 문제가 되죠. 이게 태자예요. 태자 보면은 가운데가 점이 아니고 삼각형이에요. 고구려는 태자를 삼각형을 점을 삼각형으로 썼어요. 왜 그랬을까? 그 우리 저 하늘 땅 사람을 원방각 쓰죠. 하늘은 원이고 땅은 사각이고 사람은 고구려 사람은 태자를 아무렇게나 안 썼어요. 사람의 태, 사람 큰 사람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 하나하나에도 고구려인의 사유책이에요. 어떤 생각을 어떻게 살았는가, 뭘 어떻게 표시하려고 그러는가. 삼각형이다. 평양왕후가 광개토왕이 같이 죽었음에도 따로 장문총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용덕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용덕. 담덕. 광개토왕을 담덕이라고 하잖아요. 용덕. 동생이에요. 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생부가 광개토왕이 아니고 용덕이에요. 장수왕의 생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산 후 393년 5월에 용덕이 비를 피하여 종종 평양 왕후의 궁에 뛰어들었다. 이리하여 평양의 낮잠을 자기가 하였는 바 평양후가 몰래 징하여 제를 낳았다. 평양후가 영나 광개토왕의 노형을 건네 이를 숨겼고 마련, 호련 또한 일찍이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한다. 상이 늘 이것이 진실인지를 의심하다가 이때 이래 결국 용덕을 존중하는 뜻을 가졌다. 무슨 양반이 용덕을 자기 아버지로 인정을 한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결론은 이 용덕의 능을 이제 알아야죠. 칠성산 871호분이라는 거예요. 한석 이쪽 거기가 출토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게 한 장으로 보면은 광개토왕 중화색을 붙였어요. 근데 평양왕후는 여기 따로 썼다고 그랬죠. 장수왕릉에 먼저 이제 평양릉이 됐고 용덕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광개토왕도 살아생전에 장수왕이 용덕의 아들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미호에서 후계자 지정도 안 해주고 여러 복잡한 게 있었던 거예요. 평양왕후 밉잖아요. 무덤을 못 쓰기 위해서 따로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알 장수왕이 나중에 나는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묻힌 거 아니에요. 근데 생부는 또 여중에 묻혔어요. 왜요?
유언했을 거예요. 떨어쳐놔라. 둘은 죽어서 떨어쳐놔라. 내가 죽어볼 것이다. 그걸 안 장수왕은 나중에 용덕을 자기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그 판석을 만들어서 여기다 놓은 거예요. 이 한 장의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복잡하잖아요. 인간사가 다 그래요. 가족 간에도 이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면은 위험이 있게 되고 또 그거로 해서 왕위 승기도 복잡이. 장수왕이라는 인물은요 진짜 어렵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광개토왕한테 선택도 못 받았죠. 중간에 또 자기 외할머니 동생이 쿠데타에 보이지 않다했죠. 그리고 또 장수했잖아요. 자기는 불행하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들들에서 왕이 되지 못하고 손자가 왕이 됐잖아요. 너무나 오래 사는 바람에. 장수왕은 참 많은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광개토왕은 그냥 굵고 작게 산 거예요. 39세. 장수왕은 즉위하기까지 본인 스스로도 어려움이 많았고 또 즉위하고 난 다음에는 없겠어요? 왕권 도전하는 사람 있어요. 기록에 많이 나와요. 다 잠재웠어요. 죽음은 고온이 잠자면서 그냥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삼국사기 기록만 가지고는 대안이 없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면 몇 가지는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대부분 뭐 산삼 먹고 뭐 평소하고 바람 냈네 뭐 그다음에 장수왕이 뭐 진짜 씨가 아니다 이런 것만 남아요. 알아요. 그래도 그 내면 하나하나 유물 유적 하나하나 모든 과정 하나는 다 인간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에서도 우리 그냥 막연히 정복군주 광개토왕 수성군주 장수왕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내면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은 실로 놀라운 것들이 하나하나 다 내재되어 있다. 그걸 쫙 펼쳐 보이는 게 제가 이번에 새로 쓰는 광개토와 장수왕을 쓴 이유입니다. 선생님 지금 너무 열정적인 네, 감사합니다.